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용락 대표님이세요. 몇 년 전이지만 홍 대표님 조금 청초하시네요. 저는 누구냐고요? 박 PD입니다. 홍용락TV 채널의 각종 요소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일하다가 든 생각인데 홍용락TV 그러는데 정작 우리 홍용락 대표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몰래 편집했답니다. 홍용락, 그는 누구인가? 홍 대표님 비롯 저희 홍용락TV를 계속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분들께도 설 서프라이즈로 전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 대표님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첫 마음이에요.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새해에 푹 쉬면서 첫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볼까요? 박 PD의 홍용락 탐구. 제가 본격적으로 홍용락TV가 지금 이제 유튜브로 타기 시작한 거는 7월 25일 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스튜디오를 만들고 개국을 했고, 그전에는 제가 몇 달 동안 저 혼자 그냥 이 핸드폰 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 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좀 몇 마디 하는 정도, 혼자 하는 정도였는데 7월 25일 날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좀 궁금하시죠? 이 카메라에서 제 나이를 사실은 좀 많이 좋게 봐주시는 분이 있는데 10살 아래로 봐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한국 나이로 치면 한갑 진갑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2-3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방송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또 SBS PD로 방송을 또 직접 현장에서 연출을 했고, 또 이거 어떻게 생각할지는 교수를 제가 정식으로 교수입니다. 요즘 교수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정식으로 교육부 등록된 정식 교수를 사실 20대에 대전에서 한 번 하고, 네. 그 다음에 SBS 들어가서 연출하다가 다시 영화방송대에서 교수를 하다가 그래서 방송 현업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방송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런 문제도 제가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다루고, 또 문제 제기도 많이 했었고, 이래서 아는 게 사실은 방송밖에 없는데, 작년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심방세동이라고 있어요. 심장병인데 부정맥의 일종인데 아주 그게 고약한 병이랍니다. 심방세동인데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1년 되는데, 이 심방세동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완치가 힘든 병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받고 나니까 생각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수술 받은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지만, 우선은 그 사이에 그냥 방송 현업도 했고, 교수도 2번째 했으니까 그냥 교수로서 그냥 정년까지 한 2-3년 남은 거 그냥 버티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정말로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이 수술해 보신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살아온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항상 정직하고 솔직하게 사는 게 제 나름대로 모토니까, 제가 그때 병실에서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게, 내가 앞으로 학교에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학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대에 운이 좋아가지고 대전에서 정식으로 대학 교수를 3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SBS가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공채로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은 거기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은 많이 이제 공개 채용이 없지만, 옛날 저희 들어갈 때만 해도 20명 중에
기자 PD 모집할 때 20명 중에 18명이 서울대 나와야지 일단은 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두 분 정도가 이제 다른데, 저는 사실은 그때 거기 PD 되기를 너무나 원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교수를 던지고 PD를 들어갔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릴 때, 제 어릴 때 시골 그 경상북도 제가 문경이 고향인데 그쪽에서 살던 제 고향 친구들 사는 모습 뭐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저도 뭐 거기서 살면서 그 농촌에서 옛날에 엄마 아버지 생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전원일기만큼은 나중에 제가 전원일기 하는 김한영 PD, 전원일기 처음 만들 때 김한영 PD 조연출을 하면서 그 형님하고도 되게 친해졌는데, 그 전원일기 같은 거는 못 만들더라도 그거에 버금가는 걸 내가 한번 농촌 드라마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SBS에 들어갔는데, 뭐 하다 보니까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도 뜻대로 안 돼가지고 다시 학교로 갔는데, 학교로 가게 된 게 우리 아버님이 92살에 2011년에 작고를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옛날부터 우리 아버님 꿈이 뭐냐, 농사 짓던 우리 아버님 그 자식에 대한 기대가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땀 흘리고 이럴 때, 그 당시 우리 아버지 시대에 학교 선생님들은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 와이셔츠 반팔 입고 다니고, 그게 그렇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 선생님 되기를 그렇게 원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학교 선생님 되기를 그렇게 원치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학교로 가게 돼서 했는데, 어쨌든 뭐 중간에 얘기는 좀 정리하고요. 제가 아프게 되니까 제가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될 거냐. 제가 입순 학교가 이제 그 동아방송예술대학교라고 경기도 안성에 있는 그 학교였는데, 거기까지 저희 집에서 왕복 출퇴근하게 되면은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몸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다녀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 꾀가 난 게,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놀아보질 못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 나이가 되고 친구들도 다 뭐 정년퇴직하고 그랬으니까 나도 놀아보자. 제가 여기서 이제 이실 짓고 하면은, 제가 살아오면서 그래도 어릴 때는 공부를 잘하고 또 그런데, 제가 이 서울에 와서 농사 짓는 부모 밑에서 그래도 부모들이 서울까지 유학을 시켜줬는데, 돌아가신 형님하고 저기 연희동 판잣집에서 그 같이 자취를 하고 지내면서 그 당시로 보면 그래도 서울 유학을 했는데, 제가 사춘기를 좀 잘못 넘기다 보니까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대학을 2차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차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저는 그 부모님의 기대치하고 또 제가 또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도 우리 세대나 그 위 세대는 항상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2차 대학 다닌 사람이 사회생활을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남들이 놀 때 공부를 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또 군대 갔다 와서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방송사 들어가려고, PD, 기자 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70년대 후반 그 다음에 80년대 초에 그 민주화 데모를 할 때 저는 데모를 한 번도 못했어요. 제가 사실 신문사 가가지고 제가 언론 시험, 그 당시 우리 사회가 어떻냐 하면은요, 그걸 기득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회풍조가 그랬어요. 언론사 시험을 그 당시 뭐 여기저기 경제일보까지 다 포함해서 언론사라고 방송 다 포함해서 한 30개 정도가 언론고시라고 봤는데, 제가 필답고사에 2군데가 붙었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 한 분은 한 군데 가니까 뭐 공부 열심히 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한 군데 가니까 야, 이 학교 나와가지고 나한테 대놓고 야, 필답고사 붙었네, 이거 뭐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해요, 앞에서 시험관이. 그래가지고 내가 몇 번 그 얘기를 하게 듣다 보다 못해 내가 의자를 집어던지고 막 욕을 하고, 내가 국가와 이 사회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제가. 이거 이해되실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세대 전부 다 민주화 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학생들 학교가 다 데모하고 뭐 그래서 군부정권을, 그 다음에 유신독재 뭐 이런 걸 다 없앴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역사에 변방이 있고 나 살기 위해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다 보면 내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난 데모를 못해가지고
이때까지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수술을 받고, 심방세동 수술을 받고 나니까 앞으로 이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잘하면은 15년 후에 다시 받을 수도 있고, 아니 관리를 못하면 2, 3년 후에도 또 다시 이 수술대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은 학교는 그만두고 이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뭔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그 사이에 국가를 위해서 꼭 하고 싶었던 게 지금 태극기 집회 있잖아요. 이거더라고요. 이게 애국 집회죠. 저도 그 전에 지나가면서 몇 분 이렇게 봤는데 정말 사람들이 꾀죄죄해요. 실제 나가보니까 그게 아닌데 꾀죄죄하고 연세 드신 분들만 나와 있고, 그래서 뭐 저걸 왜 하나, 저거 안 하고 자기 맡은 바를 더 열심히 해도 국가를 위해서 다 이게 뭐 기여하는 건데 꼭 저렇게 나가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아프고 나니까 그렇게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몇 번 구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윗세대들도 그렇지만 그 당시 신문사 편집국장은 대단하신 분인 거야. 그것도 메이저 신문 편집국장에 국장하시는 분이, 그분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게 학력 콤플렉스가 있어서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경기중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사모님도 경기여중고를 나오고 이하여대를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 태극기 성조기를 메고 나와서 구호를 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 있으면 저도 제 나이 원로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한국방송학교에 가면 저도 원로입니다. 저 11월 9일인가 한양대학교에서 있는데 저보고 사회 봐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태극기 집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 가거든요. 못 간다 그러고 후배들이 그렇게 사회 봐달라고 얘기를 해도, 그 같이 하는 그 여자 교수님 중에 한 번 지난번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교수들끼리 뭐 한담을 하는데,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굉장히 레벨이 높으신 분인데 태극기 집회를 왜 나간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이 학문적으로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먹물 좀 들었다는 사람들, 특히 유학이나 했다는 사람들, 이게 좌빨, 쉽게 얘기하면 진보 이쪽에 안 서면은 학교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영상매체학, 이제 한국에서 1호 박사입니다. 제가 그 영상매체학, 그전엔 방송학이라든지 언론학 이제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학생들 앞에서 좌익, 좌빨, 이쪽 자기가 코퍼레이션 흉내를 안 내면 애들 자체가 그 교수를 비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교수는 지금 와서 이렇게 만나면, 제가 애국 집회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아유 홍 교수 대단해 뭐 이러고 어떻게 그렇게 이러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는 전부 다 공부한다는 게 전부 다 그냥 뭐 옛날에 그 독일이나 그 다음에 미국에서 경제학 이런 거, 이데올로기 경제학 이런 거나 가지고 옛날 다 캐캐먹고 러시아라든지 동북권에서 다 사장된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떠들어야지 새로운 학문으로 생각하고 학생들한테 존중받고 이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 생각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정확히 보세요.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뭡니까? 나온 게 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이론을 이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게 우파의 그럼 저게 뭐냐? 이론이 뭐냐? 아니 뭐 다 알잖아요. 자유와 인권 아닙니까? 좌파, 공정, 정의, 조국이 부러지셨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네들의 이점이지만 그게 사람들한테 먹혔냐고요. 지금 다른 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나와서 보고 이 사람들 보니까 무슨 보수의 가치를 뭐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만들어 왔는데, 우리 조상 때부터, 조상이라 그러면 우리 이제 우세대부터 만들어 왔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강히 흔들린다는 거죠. 이게 뭐 너무 어렵게 얘기해서 뭐하는데, 정식으로 국민들한테 제대로 뽑힌 사람이 와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면은 저는 뭐 이해가 돼요. 네? 우리 국민이 다 그렇게 나처럼 그렇게 하마구리 먹통들이니까. 그렇지만
정식으로 뽑히지 않고 남 어떤 탄핵 당해가지고 그 와중에 들어가가지고 대충 어부지로 뭐 얻은 그 정권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살아왔던 그 국가의 어떤 체제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 문제죠. 다른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경제 정책 못하는 건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애국 집회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가 문제겠어요? 국가 체제가 바뀐다는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살면서도 항상 이 현실의 보수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수가 얘기하는 어떤 보수가 아니라 그 고리타분한 옛날 자기네 기득권 주장 이런 보수여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런 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2010년도 그때 뭐를 해야 되는가 그때도 고민을 했어요. 그때는 나이가 이제 지금보다 한 10년 젊었으니까 50대 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정치를 하면 되겠다. 내가 정치를 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뭔가 하나 바꿀 수 있겠다. 그 더 큰 위치에 가면 더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무모하게 2년을 집어던지고 포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잘 되지도 않았지만 지금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몸이 아프고 나니까 그 사이에 그러고 나가지고 계속 내가 뭘 했으면은 사회 변혁에 제가 동참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애를 어떻게 많이 낳다 보니까 네 명이 됩니다. 애들이 그때 막 한참 키워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따로 딴 길을 갈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학교에 가가지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또 연구도 하고 그 나름대로 또 정책적인 면도 많이 제시를 하고 그랬었는데 기본적으로 언론인들은 비판적 대안을 내는 게 자기들의 어떤 임무입니다. 비판적 대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판적이다 보니까 진보 성향처럼 보이는데 언론사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부장 이상이 되면은 셀러리맨이 됩니다. 셀러리맨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정권에서 요구하는 걸 그 다음에 자기의 위에 이사 그 다음에 사장, 부사장이 요구하는 걸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보면은 노영방송인 MBC 같은 경우에 거기는 사실은 이사되는 것보다 말단 직원이 더 끝발이 더 센데요, 거기가. 근데 그런 데는 멋대로 살다가 보니까 지금 방송국이 지금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방송국이 망하고 있는데 저는 언론인들이 뭐 분위기가 바뀐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분들은 지켜볼 뿐이고, 그 다음에 위에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또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니까 또 지켜볼 뿐이고, 단지 지금까지는 촛불 민심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취재나 이런 걸 비판 여력을 쏟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 태극기 집회가 새가 커지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지 이 사람들이 애국 집회가 옳은 방향으로 간다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일부 뭐 와가지고 취재원한테 좋은 걸 따먹기 위해서 이거 애국 집회도 상당히 의미 있는 거다, 관점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 그건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메이저 방송, 메이저 신문 이 부분 신문 같은 경우도 여려고요. 방송 같은 경우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할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언론이 그런 민심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거죠. 언론이 결국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 아닙니까? 네. 언론은. 네.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 그 부분을 다뤘다는 거지, 그걸 통해가지고 이 정권의 부도덕성, 정권의 이념적인 편향성, 이 부분까지 치고 들어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튜브 하고 그러면 정말 유튜브의 실상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제가 유튜브, 저는 지상파 다 겪어봤고, 공중파, 지상파 다 겪어봤기 때문에 얘기인데, 지금 방통위원장은 엊그제 지상파 사장들 불러놓고 유튜브 다 미디어 교육시키라고 유튜브 가가지고 다
도배해가지고 유튜브 설 자리 없게 만들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지만, 저기 실제 지상파라든지 그 다음에 적어도 뉴스 채널 하다못해 종편에 있는 그 근무하는 친구들도 유튜브 하는 사람을 우습게 봐요. 우습게 봐요. 두 가지 부류로 보거든요. 보수 우파 유튜브. 네. 한 분은 이제 황제 유튜브. 쉽게 해서 종편에 가서 벌어먹고 살다가 뭐 광빨나게 서로 잘 지내다가 이제 종편에서 안 받아주니까 떨거지 돼가지고 현란한 말솜씨로 네, 네. 여기 보수 우파 유튜브 와가지고 뭐 조회수라든지 광고로 돈 많이 벌었잖아요. 많이 버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또 거기에 반해서 또 대다수는 보면은 지금 유튜브 지금 이 비바람 치고 이럴 때도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중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진정한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거든요. 판단은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데 지금 이 정권에서는 구글을 앞세워가지고 또 지상파를 앞세워가지고 이 보수 우파 유튜브를 다 뭐라 그럽니까? 괴멸시키려고 지금 이 정권은 치사하게 지들은 직접 안 나서고 구글 앞세워요. 그 다음에 지상파 앞세워요. 그리고 지들은 뒤에 숨어가지고 법을 만들어 놓죠.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아니까 얘기인데, 유튜브는 개인의 인터넷 공간이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이에요. 이게 방송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정권은 어거지로 요번 국회 때 역외 규정이라고 말은 좋죠. 역외 규정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방송법으로 규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정권의 입맛에 안 드는 거는 무조건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 이래가지고 구글 보고 노란 딱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거 제가 좀 우리 여기 저는 한 푼도 못 벌어요. 제 연금 300만 원 다 틀어놓고 지금 합니다, 한 달에. 근데 여기 우리 황 대표님이나 유튜브 오래 하신 분들, 이 개별 유튜브 하시는 분들 한 달에 200만 원, 그 남짓 벌만한 그 정도인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니 구글 이놈의 자식들 유튜브 사람들 모으려고 무슨 뭐 한 달에 수억씩 번다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이제 요즘 쉽게 얘기해서 뻥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하다가 정권에서 시키니까 지금 앞장서가지고 지금 유튜브 또 괴멸시키려고 덤비잖아요. 당부드릴 거는 여러분들 보수 우파 유튜브 없어지면 여러분들 목소리 못 냅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누가 아무도 얘기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결국은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탄압을 받고 있고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는 보수 우파 유튜브, 오늘 오전에 제가 성명서 발표도 했어요. 제가 하는 시민단체하고 홍영학TV 이름으로 성명서 발표도 하고, 제발 탄압하지 말아라. 앞으로 저항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정말 저항할 겁니다. 어떤 방법인지. 예, 근데 정말 그 전에 국민 여러분, 그 다음에 구독자 여러분, 보수 우파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고, 보수 우파 유튜브가 탄압받고 있다는데 공감을 같이 해주시면 정말 저는 뭐 더 이상 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홍용락 대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대표님께서 자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PD는 방송으로 말한다. 여전히 홍용락TV는 계속 말할 것입니다. 함께 들어주시고, 홍용락 대표님 요새 좀 지치시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 홍용락TV는 수익 창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